그 다음에 갈릴레오 피렌체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마키아벨리 피렌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획을 그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피렌체가 뭐였네? 없어요. 그게 그 다음에 못 이어져요. 한 200년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피렌체가 이 로또로 맞았거든요. 피렌체가 이미 13세기쯤 되면 세계적인 무역 금융의 그 센터가 돼요. 그 무역 금융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국에서 양모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저 중근동 터키나 이런 데서 염료를 수입해서 세계 최강의 모직물을 만든 그 모직물 그러니까 아주 최고급 모직물 생산 단지 수출 단지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타고 그때 동로마가 오스만 투르크에 망할 때 그리스 전체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잡혀 먹일 때 그리스 쪽의 최고급 지식인들이 이 국제적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피렌체로 기어들어온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냥 거기서는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옛날 철학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막 소화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으로 이게 자양분이 생기니까 거기서 그 위대한 문학이 나오고 단테의 신곡과 같은 또 거기서 그 미켈란젤로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위대한 미술이 나오고 거기서 원근법이 나오고 거기서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연과학적 발견을 한 수학적 발견을 한 갈릴레오가 나오고 거기서 마키아벨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외부적인 원인이잖아요. 우연히 저거는 했는데 국제적인 그러니까 최고급 모직물 생산단지 겸 금융센터로서 자리를 잡았던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그 자양분을 또 우연히 그 시기에 그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의 발칸반도가 오스만 투르크에서 짓밟힘으로써 거기에 있는 세계 최고급 지식인들이 이 피렌체로 이 국제 도시인 피렌체로 들어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피렌체에서 확 이 사상적, 문화적, 예술적 역량이 꽃을 피우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서 온전하게 다 굳혀가지고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못 갖추니까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도시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한 200년의 영화 그걸로서 끝나버렸다고. 프랑스도 비슷해요. 프랑스는 이게 프랑스가 1789년 혁명 이전의 프랑스는 세계 최강의 그 지식과 화학을 이끄는 수학과 자연과학, 화학을 포함한 이걸 이끈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사상,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과학을 이끈 나라였다고요. 근데 1789 혁명하면서 자코뱅 나오고 목 잘라 죽이고 이 사회 혼란을 겪으면서 사회가 상스러워진 거예요. 정신이 붕괴하고 나니까 지금 그로부터 불과 200년 지났는데 누가 프랑스 부러워하냐고요. 아무도 안 부러워하거든요. 프랑스 게 뭐야? 그러면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와인, 치즈, 농산물, 관광. 그 다음에 프랑스 기업이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또 프랑스의 훌륭한 자연과학에 뭐가 나와 있지? 프랑스의 훌륭한 뭐가 있지? 한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프랑스는 엄청나게 풍요로운 나라거든요. 유럽의 최대의 농업 국가 중에 하나고. 근데 프랑스 그러면 관광, 와인, 그 다음에 치즈, 농산물, 그러고 나서 뭐지? 하고 한참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한 2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로또가 주어져도 프랑스는 어마어마한 농업 자원과 어마어마한 관광 자원이라는 로또를 받았다고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엄청난 그 정신적인 18세기 내내
혁명 전에는 엄청난 정신적인 그런 성과를 이뤄냈다고요. 근데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그게 혁명의 피바다 혼란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건 그 다음에는 그냥 주저앉은 거죠. 정신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하자면 지금 중국 길들이기라는 세계사적 사건이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2500년 동안 바깥에서 야 너희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 문명 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너희 뼛속에 새겨 넣어. 내면화시켜. 너 그러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 없는 거야. 라고 압박한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런 어마무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의 패키지로서 북한 해방과 북한의 급속 발전이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쓰나미를 우리가 정신과 영성의 각성 발전으로 그 계기로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한 10년 후에 그런 가치를 내면화시켜 가지고 다시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북한이 뺑뺑 날아가기 시작하면 휴전선 남쪽에 우리는 대충 개겨도 먹고 사는, 그러니까 대충 개겨도 웬만큼 먹고 사는 개돼지 로또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이 한 10년 이상, 10년 안팎에 벌어지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정신의 각성, 영성의 각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 가요. 몇백 년 가고 1000년 가요. 근데 그걸 못하고 그냥 개돼지 로또로 그냥 적당히 개겨도 웬만큼 번영하고 웬만큼 먹고 사는 나라로 그냥 주저앉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개돼지 로또 맞은 걸로 주저앉는 그 상황이 상당히 그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게 우리가 탄핵 때 봤지만 우리 사회의 최상층 제도권, 우리 사회의 최상층 지식인들이 결국 언론에서는 뭐 최태민 악령 씌운 여자라고 인격살인하고 정치에서는 박근혜 저거만 없어지면은 끌어내리면은 나도 정치적 그 오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로 거물 사냥을 저지르고 법조에서는 탄핵이란 이름 혹은 형사 기소와 거기에 대한 재판이란 이름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의 최상층 지식층, 최상층 제도권이 굉장히 상스럽고 비열한 야만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혹은 문명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가 한편으로 진행되고 그것과 패키지로 북한의 해방과 급속 발전이 진행되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닥치더라도 우리가 이를 정신과 영성의 각성을 위한 계기로 삼지 못하고 그냥 개돼지 로또로 대충 끝내는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책의 문제의식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럼 우리가 이런 쓰나미를 그 정신과 영성의 각성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러면 야 우리한테 그 힘 있어? 그 들여다봐야 되니까 야 그럼 우리 누구야? 우리는 어떤 과거,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동아시아 쓰나미를 축복으로 활용할 정신과 영성의 각성으로 활용할 힘이 있나.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특성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야만의 조국이라는 책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특성에 대한 스토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야 하나라는 문제에 대한 비저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살펴보면요. 되게 이 책이 다루는 범주는 좀 스팬이 넓어요. 제가 특별히 뭐 가방끈이 길어서 어떤 특정 분야에 아주 그
뭐 깊은 적에 있는 편이 아니어서 그러나 이제 눈치는 빨라서 냄새 잘 맡고 그래서 이렇게 얼레벌레 큰 빅스토리를 좀 엮은 거예요. 이 현대 문명 이전의 한국인의 도전과 응전을 많이 여기서는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이라는 한민족의 그 특성과 가능성은 그걸 보려면 지난 100년 정도 봐갖고는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5,000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제가 세뇌 탈출에 가끔 얼핏 지나면서 말씀드렸는데 유라시아 대륙 온대벨트에서 가장 늦게 농경을 시작한 민족이에요. 이 유라시아 지역 온대벨트, 일본 빼고요. 유라시아 대륙의 온대벨트를 보면 남들은 아무리 늦어도 한 7,000년 전쯤이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요. 그때 농사 짓는다는 건 쌀, 보리, 밀을 얘기합니다. 옥수수는 아직 안 건너왔고요. 무슨 텃밭에 조그맣게 요만한 밭 만들어서 거기에 상추 기르고 이런 건 농사로 안 쳐요. 이런 고인류학에서는 농사라는 건 주곡 농사를 뜻합니다. 이 주곡 농사가 쌀, 보리, 밀 주곡 농사가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제일 늦게 된 지역이 어디냐? 한국입니다.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한 3,500년 전부터 이 주곡 농사가 시작됐고 남들은 한 10,0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빠른 데는. 아무리 늦은 데도 6, 7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더 재밌는 건 혹은 더 참 그거는 일본과 조금 달라요. 일본은 이건 3만 년 전쯤에 조몽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올라붙어 가지고 고립돼 버려서 거기서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한 2,300년 전 한반도에서 도레인, 야요이라고 불러요. 일본 사람들은. 야요이가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들어가기 전에는 조몽 사람들끼리 한 3만 년 가까이 그냥 고립돼서 살았다고요. 바깥에서 뭔 일 벌어지는지. 한반도는 안 그래요. 한반도는 조금만 가면 만주에서 농사 짓는 거 보거든. 또 조금 가면 중국에서 농사 짓는 걸 안다고요. 대충. 근데 여기는 농사를 못 지어요. 왜 못 짓냐? 겨울이 길고 추워요. 그리고 여름에 아주 퍼붓는 장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장마 때문에 봄밀, 봄보리를 못 심어요. 즉 가을 거지를 하는 밀이나 보리를 못 심는다고요. 여름 장마 때문에 여기에 밀과 보리는 여름 장마 때문에 언제 해야 되냐? 여기에 밀과 보리는 6월 보름 정도까지 추수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밀, 겨울보리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논농사는 찬 물에서도 자랄 수 있어야 되고 아직 물이 찰 때 5월이면 물 차잖아요. 또 거꾸로 10월 말 설이 내리기 전에 추수가 끝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옛날 개념에서는 엄청난 내한 조생종 논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한 종자를 확보할 때까지 여기서는 주곡 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런 종자가 확보된 게 대개 한 3,500년 전쯤 됩니다. 철기는 한 2,000 몇백 년 전, 한 2,600, 700년 전에 왔고요. 주곡 농사가 될 수 있었던 건 3,50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근데 저기만 가면 저쪽에선 봄밀, 봄보리 심는 거 보고 또 뭐 그게 만약에 어떤 이런 건너뛰어 가지고 중국 해안 따라서 좀 가면 논뼈를 짓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우리는 야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은 3,500년 전까지 야만인이에요. 사냥어로 채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유라시아 온대벨트에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유라시아 대륙의 온대벨트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야만의 조국이라고 부릅니다. 단적인 얘기들이죠. 한국이나 야만성에 대해서. 이 외국 사람들 데리고요. 고깃집 가면 기겁을 해요. 가위로 고기를 자르잖아요. 가위로 고기를 자른다고요, 여기는. 근데 이게 거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숟가락을 보시잖아요. 전 세계에서요, 숟가락으로 밥 먹는
유일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숟가락 생긴 걸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삽같이 생겼잖아요. 즉 이렇게 온폭하게 들어가질 않고 이게 바닥에 좀 덜 들어가고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도 그 대신에 좀 넓적하게 표면적을 넓혀서 국도 대충 떠도 그걸로 한 입 나오고, 밥은 그냥 사 푸듯이 푹 찔러가지고 뜨면 왕창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숟가락을 국과 밥 양용으로 쓰게끔 삽 모양으로 모양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다른 지금 중국 음식 먹을 때 숟가락으로 국 먹어요. 중국 음식의 숟가락은 그 사기로 돼서 이렇게 돼서 국물 떠먹는 숟가락이고, 밥은 전부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일본은 아예 숟가락을 안 쓰잖아요. 국물은 그냥 들고 후루룩 마시잖아요. 일본은 젓가락만 쓰잖아요. 서양은 숟가락은 전부 쑥 먹을 때만 쓰죠. 여기는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는 데니까요. 동남아시아는 손으로도 잘 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왜 이런 식의 그 발상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발상에 한계가 없다고 퍽 치고 나가버린다. 이게 기본적으로 야만의 직관이거든. 야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이에요. 이게 직관력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적인 문화 DNA라고 저는 그 말 잘 안 쓰는데, 아무튼 그런 그 뿌리에 그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데서는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대 고대 종교가 나와요. 예를 들면요. 피라미드 더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신전 이런 거 더 말할 것도 없죠. 지구라트 같은 거 더 말할 것도 없죠. 수메르인들이 만든 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만 년 전쯤에 이미 터키 시리아 쪽에서는 인류 최초의 신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돌로 석회암을 깨뜨려 가지고 굉장히 큰 신전들을 만들어요. 그 göbekli tepe 유적인데, 그런데 그런 거대 종교를 여기 못 만든다고요. 왜 못 만드냐? 여기는 바다, 그 다음에 뻘, 그 다음에 강, 들, 산 이렇게 이어진 사람들이 강을 따라서 오가면서 물물 교환을 한 거거든요. 그 사냥어로 채집으로 살으면서. 그러니까 태백산 제천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을 모셨을 거고, 바다에 가면은 용왕을 모셨을 거고, 그 다음에 강줄기에서 하신 강의 그 신을 모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데 교역은 서로 하고. 그러니까 거대 종교를 만들 수가 없죠. 종교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서로 안 싸워. 왜냐면 서로 물물 교환하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산에 있는 사람은 저기서 말린 생선하고 바닷가에서 말린 생선하고 말린 조개하고 소금을 받았을 거고, 또 거꾸로 바다에 있는 사람은 산에서 나는 약초나 꿀이나 혹은 모피를 받았을 거고. 그러니까 서로 종교가 다르면서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관용이죠. 그 대신에 고대 종교, 그 으스스한 피비린내 나는 고대 종교를 못 만들죠. 중국은 벌써 고대 종교가 굉장히 살벌해요. 한 4,000년 전 상은 때가 되면. 여긴 그렇게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인류 보편의 영성 및 종교가 아니면 서로를 통합할 길이 없는 야만인들이에요. 여기가 아주 특이한 야만인의 그 전통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던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죠. 옛날부터 여기는요, 한번 들어오면 밖으로 잘 못 나가잖아요. 그 땅이 항아리 모양이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빙하가 끝난 지가 한 11,700년 되는데, 빙하 끝나기 전에 한 15,000년, 빙하 끝난 다음에 11,000년 이래가지고 한 25,000년 동안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오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 계속 쟁이는 거예요. 쟁여서 발효가 되죠. 하나로 엮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자 아까도 잠깐 그림에서 나왔지만 이제 이 나중에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 삼국을 형성을 하잖아요. 형성을 하고 사는데 우리는 항상 저기 뭐야 이 유라시아 초원벨트 이 녹색으로 돼 있는데요.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그 기마 군사력 혹은 중국 몸통부에서 훈련이 된 튀어나오는 어마무시한 군사력 혹은 유라시아 초원벨트나 중국 몸통부랑 직결되어 있는 만주에서 튀어나오는 군사력 이거를 버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버티면서 타협하면서 규모가 다르니까 규모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버티면서 타협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 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버티기가 쉬워요. 왜 그러면 기마 군사력이 한반도에 못 들어와요. 편자가 이 말 발굽에 박는 이 U자형 지금 여기 말발굽 아래에 있는 U자형 쇠조가리거든요. 이게 한 10세기 서기 900년 중엽쯤에 나와요. 이게 편자가 굉장히 나중에 나온 기술이에요. 이게 이 편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 기마 군대가 대규모로 한반도를 못 들어와요. 그 전에는 그냥 장수가 남들 보라고 청동째나 가죽재 신발을 말 발굽 아래 씌워갖고 몰고 다닐 수는 있었어도 대규모 기마 군대는 여기 못 들어온다고요. 근데 편자가 나옴으로써 대규모 기마 군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살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버티면서 자기의 정신적인 영성과 정신의 그 자기 세계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신라 때는 이 신라 고려 이때는 이 노란색한데요. 여기 이 실크로드에서 연결되는 서남아시아와 실크로드의 그리스 불교. 여기 불교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 결합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스 정복군이 서남아시아에 들어와서 한 몇백 년을 그리스 계통 왕국이 지배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리스 불교를 여기 지금 다 이슬람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엔 여기가 대승 화엄 불교의 성지예요. 그거를 장안 즉 시안을 통해서 흡수해 가지고 그걸 사회의 기본 원리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특히 신라가 더 그랬는데 그 힘 그러니까 이 대승 화엄 불교라는 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삼국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한 800년대 그 9세기에 이 서남아시아와 실크로드가 전부 이슬람한테 정복된 이후에도 저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승 화엄 불교 그리스 불교의 유일한 성지 그 근거지로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다 그거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원에 압박당하던 우리는 기마 이 편자 이 유라시아 초원벨트와 중국 몸통부에서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편자 기마 부대 기마 군사력을 대항을 해야 되니까 편자 기마 군사력을 대항한 정신세계가 뭐야? 보니까 송나라 때 어떤 학자가 한 명 있는데 그것에 대항하려고 성리학을 만들었어. 그걸로 자기 정신세계를 또 한 바퀴 둘러갖고 무려 고려 말서부터 조선 망할 때까지 무려 600년을 그걸로 자기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1300년대, 1400년대, 1500, 1600, 1700, 1800년대, 600년을 무려.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은요, 가만히 보면 기본은 야만이에요. 그런데
항상 자기 야만인이니까 항상 문명과 인류를 바라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인류 보편, 문명 보편의 그러한 영성과 정신을 흡수하려고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흡수했을 때 자기의 우리다움, 유니크한 우리다움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걸 또 원해요. 아주 고집스러운 야만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탐내는 거예요. 인류 보편의 정신과 문화를 탐내고, 정신과 영성의 세계를 탐내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유니크한 우리다움을 탐낸다고요. 이 뿌리가 그렇게 생겨먹은 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야만성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죠. 아주 상스러운 비열함, 아주 잔인하고 상스러운 비열함. 예를 들어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자기 민족의 20, 30%를 노예로서 거느리는 노예제 국가였잖아요. 나라 망할 때까지. 일제가 강조해갖고 갑오경장할 때 법률적으로 노예 없앴고, 실제 사회적으로는 일제시대 때 노예제 흔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잘못 뻗으면 굉장히 상스럽고 비열한 야만성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야만의 기질이 특이하게 잘 뻗으면 아주 고귀한 자연스러움, 직관력, 그 다음에 열정적인 거, 이걸로 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얼굴을 다 가지고 있죠. 당연히 세상 모든 게 다 두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길고 긴 이 야만의 뿌리에서 나오는 우리다움, 유니크한 우리다움에 대한 고집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 보편의 영성과 정신을 갈망하는 그런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그래서 저보고 만약에 한국인의 특징을 얘기해라 그러면, 유대인 그러면 원더링 주, 더 원더러. 유대인은 방랑하는 유대인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다 천시받고 다 사회에서 말하자면 주변인 취급받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 짜서 세계를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방랑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방랑하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한국인은 야만스러운 한국인이다. 그러니까 Jew the Wanderer, Korean the Savage.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야만의 두 얼굴 중에 이 고귀한 자연스러움과 직관과 열정이라는 그 측면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 동아시아 쓰나미 속에서 마치 옛날에 한순간에 그 그리스 불교의 그 핵심 화엄 대승으로 빅점프를 해서 무려 1000년을, 그것도 그리스 불교의 뿌리가 다 끊긴 상태에서도 600년을 더 끌고 갔죠, 우리가. 그런 정신세계를 만들고, 그랬듯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게 다 야만의 힘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야만 특유의 고귀한 직관력과 열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야만 특유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 동아시아의 그 중국 길들이기와 북한 해방이라는 거대한 인류사적 쓰나미를 타고서 앞으로 1000년 한국인이 쓸만한 그런 정신세계를 만들어 보는 이 1000년 사업에 애청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세상이 이 공포스러운 폭풍 전야의 고요가 유지되면 다음번엔 본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책 야만의 조국 한 챕터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